중국의 수천억 달러가 실패한 곳에서 단 한 명의 소녀가 성공했습니다. 베를린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안나 슈미트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촬영하러 몽골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설 현장과 중국 투자를 담으려 했죠. 그러나 카메라가 포착한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는 한글 천지였고 350km 떨어진 게르 마을에서는 당시 17세 소녀가 20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영원, 교재도 없이 시작된 이 수업은 5개국으로 번졌고 지금 중앙아시아 청년 67%가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안나는 3개월간 이 소녀를 따라다니며 놀라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강요할 수 없는 것, 바로 문화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주로 국제정치와 경제를 다룹니다. 2019년에 만든 아프리카 차이나 머니라는 작품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저는 중국의 해외 투자를 추적하는 감독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의 일대일로를 다룬 3부작 시리즈를 제작한다는 거였죠. 제게 맡겨진 건 중앙아시아 편이었습니다. 촬영 예산은 넉넉했고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제 경력의 정점이 될 프로젝트였거든요. 출발 전 2주 동안 자료 조사를 했어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쏟아부은 투자액은 수천억 달러였습니다. 도로, 철도, 송유관, 발전소. 지도에 빨간 선을 그으며 촬영 동선을 짰죠. 베이징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몽골로 끝나는 루트였어요. 그런데 제작진 회의에서 선배 감독이 조언했습니다. 몽골부터 시작하라고요. 중국 영향력이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하면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였죠. 저는 동선을 바꿨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중국어 간판 대신 다른 글자들이 보였거든요. GS25, 이마트24, BBQ. 한글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인 관광객용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그런데 10분마다 한국 편의점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 광고판에도 한글이 가득했죠. 시내버스 전면에는 강남역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나요?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죠. 중국 건물은 많지만 아무도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글 다 배웠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를 찍으러 왔는데 한글 천지였어요. 호텔 체크인 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너편 거리는 한국 식당으로 가득했죠. 떡볶이집, 김밥 천국, 삼겹살 전문점. 간판은 모두 한글이 크고 몽골어는 작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상업 간판의 63%가 한글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18세에서 35세 청년 중 52%가 한국어 기초 회화가 가능했죠. 영어는 34%, 중국어는 겨우 12%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15년 경력 동안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정부 투자 없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중국 1대1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도시는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큰 이야기 아닌가? 방향을 바꿔봐. 신거대 게임의 진짜 승자를 찾은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어떻게 이 대륙을 바꾸고 있는지 추적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3개월간 기록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맨 2명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들고 나왔어요. 젊은 여성들은 이어폰을 끼고 케이팝을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버스 전면에 크게 쓰여 있는 글자 강남역이었습니다.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광고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운행하던 중고버스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도시 이름과 노선 번호까지 붙어 있었죠. 저는 즉시 그 버스를 쫓아갔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올라탔습니다.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손잡이에는 서초구청, 양재역, 강남구청이라는 표지판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노선도 자리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은 익숙한 듯 한글 표지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 중년 남성에게 물었죠. 이 버스가 원래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중고버스를 수입했어요. 지금 1200대가 넘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럼 이 한글 표지판은 왜 그대로 두나요? 떼어내면 되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한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애들이 버스 타면서 한글 배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한글 교실이 된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 교통국으로 향했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건넨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울란바토르 시내버스 총 1847대 중 1203대가 한국산 중고버스였어요. 전체의 65%였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한글 표지판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나요? 공무원은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글 표지판 제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81%가 그대로 두자고 답했어요. 이유가 3가지였죠. 한글이 예쁘고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한국 느낌이 나서 좋다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다른 버스 노선들을 탔습니다. 1번부터 50번 노선까지 돌아다니며 촬영했죠. 모든 버스에서 비슷한 풍경을 봤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읽고 젊은이들이 한글 광고를 사진 찍고 노인들조차 손자에게 한글을 물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버스에서 2 여학생이 손잡이에 강남구청이라는 글자를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이대자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 타면서 연습해요. 매일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2200대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움직이는 한글 박물관이었고 매일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무료 한글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촬영본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는 강남역, 서초구청, 양재역이라는 글자들이 몽골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더 큰 현상의 일부였죠.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는 봤으니 초원은 어떨까? 한글이 정말 몽골 전역으로 퍼졌을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도를 펴고 가장 외진 마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초원길이 시작됐어요. 카메라맨은 멀미를 호소했고 저는 지도를 보며 방향을 확인했죠. 목적지는 투브아이막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르가 20개 정도 모여있는 전형적인 유목민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죠. 바트채책을 만나러 오셨군요. 요즘 외국 기자들이 자주 찾아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국 기자가 우리 마을에 오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한글 배우는 아이들을 보러 오는 거죠. 바트채책이가 20명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바트채책의 게르로 안내받았습니다.
멀리서도 특이한 점이 보였어요. 다른 게르와 달리 입구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하자 차카타파. 게르 안으로 들어서자 17세 소녀가 저를 맞이했어요. 바트채책이었죠. 그녀는 놀랍게도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감독님. 오실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한국어까지 하는 걸까요? 바트채책은 웃으며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제 울란바토르 촬영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인터넷 돼요. 느리지만요. 저는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바트채책은 낡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5년 전 아버지가 울란바토르에서 사온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2018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웠어요. 영하 30도였죠. 게르 안에만 있었는데 심심해서 태블릿을 뒤지다가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상이었는데 한글 자막이 있었죠. 바트채책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안에 선과 점이 조합되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걸 발견하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공책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빼곡히 적힌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첫째 날 자음과 모음 구분, 둘째 날 기억에 알을 붙이면 가, 셋째 날 받침 발견. 선생님도 없이 혼자서요? 제 질문에 바트채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터넷으로 한글 자모를 찾았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영어 알파벳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조합 규칙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2주요. 2주 만에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바트채책의 어머니가 게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밤새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나요? 바트채책은 게르 밖을 가리켰어요. 2019년 봄이었어요. 마을 친구들이 제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걸 신기하게 봤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를 따라가겠다고요. 3개월 동안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겠다고요. 이것이 제가 찾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바트채책의 수업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7시 게르 옆 공터에 간이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책상 몇 개와 칠판이 전부였지만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 학생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어린 학생은 8세 소년이었고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은 65세 할머니였습니다. 바트채책은 K-팝 노래를 틀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죠. 오늘은 받침을 배울 거예요. 이 노래 가사에 받침이 많이 나와요.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러볼까요? 학생들은 즐겁게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열정은 넘쳤어요. 저는 수업 후 몇 명의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45세 주부 사랑게릴 씨에게 물었어요. 왜 한글을 배우시나요? 딸이 한국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여기보다 3배예요. 영상 통화할 때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32세 목동 에르덴 씨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울란바토르에 한국 기업이 많거든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월급이 2배래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5세 할머니 채책 씨였어요. 돋보기를 쓰고 공책을 보며 열심히 따라 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공부 어려우시죠? 제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손녀랑 통화할 때 한국말로 인사했더니 손녀가 울더라고요. 기뻐서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0km 떨어진 마을이었죠.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트채책은 매주 수요일 그 마을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또 다른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트채책은 이제 세계 마을을 돌아다니며 60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요? 매주 다른 마을까지 가야 하잖아요. 바트채책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말로 자기소개했어요. 선생님, 저 토픽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바트채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바트채책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감독님, 제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딸이 유목민인데 한국어를 배워서 뭐하나 싶었죠. 차라리 양 돌보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초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애가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몽골 청년들이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월급 받는 걸요. 그때 생각이 바뀌었죠. 한국어가 미래구나. 저는 3주 동안 세계 마을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비슷한 열정을 봤어요. 8세 아이가 가나다라를 외우고 65세 할머니가 손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젊은이들이 토픽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촬영본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자발적 선택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현상이 몽골에만 국한된 걸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저는 바트채책에게 물었어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5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겠다고요. 비행기로 3시간을 날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도착했어요. 공항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몽골보다 부유해 보였고 건물들이 더 현대적이었죠. 그런데 공항 입구에 삼성 갤럭시 광고판이 거대하게 붙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몽골처럼 한글 간판이 가득하진 않았지만 건물마다 한국 브랜드 로고가 보였어요. 삼성, LG, 현대, 기아. 도시 인프라 자체가 한국 기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카자흐스탄 최고의 엘리트 대학이었죠. 캠퍼스는 마치 미국 아이비리그처럼 웅장했습니다. 국제교류처장을 만났어요. 저희 대학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70%가 한국어를 선택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가 아니라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필수죠. 하지만 제2외국어로 중국어, 독일어, 한국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왜죠? 처장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실용성입니다.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취업에 유리하죠. 둘째는 동경이에요. 한국은 6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배우고 싶어 해요. 한 강의실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학생 30명이 열심히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수업 후 26세 학생 아이게림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부러워요. 625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K-POP, 반도체, 자동차로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자원은 많아요. 석유, 천연가스. 하지만 발전 모델이 없었어요. 한국은 달라요. 민주주의도 있고 문화도 강하고 경제도 선진국이에요. 알마티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학당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원장님을 만났어요. 대기자가 정말 850명이에요? 네, 계속 늘고 있어요. 강의실을 늘리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상위 1% 부자들 자녀도 와요. 개인 과외로 한국어 배워요. 시간당 5만 탱게,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에요. 한국 명문대 유학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했습니다.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어요.
고려인 3세 김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55세였죠. 집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1937년 9월에 강제 이주당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12세셨대요. 김미라 씨는 사진첩을 펴며 말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기차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화물기차에 태워졌대요. 한 달 동안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강제 이주를 시켰나요? 스탈린이 우리를 일본 간첩으로 의심했어요.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김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제 질문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부심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고려인이 그 다리가 되었고요. 그녀의 손자 데니스가 방에서 나왔어요. 20대 초반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 타슈켄트 캠퍼스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지금 LG전자에서 인턴하고 있어요. 곧 한국 본사로 연수 가요. 저는 인하대 타슈켄트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재학생 1200명 중 65%가 현지인이었어요. 대부분 한국학을 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연봉이 30에서 50% 높아요. 고려인 커뮤니티 센터 대표 이승만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기업가였어요. 저희 고려인들은 이제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에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타슈켄트에 23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는데 이 중 18개 기업의 현지 법인장이나 핵심 인력이 고려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를 다 해요.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현지 문화도 이해하죠. 문화 번역가인 거예요. 저는 두 나라에서 몽골과는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엘리트 계층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이라는 역사적 뿌리가 현재의 문화적 다리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했을까?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중국이 왜 실패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에게 공자학원 위치를 물었죠.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건물은 거대했어요. 5층 규모의 강의실만 200개였습니다.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어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문 닫았어요? 2년 전이요. 학생이 아무도 안 와서요. 처음엔 학생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텅 비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건물 외관을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건물은 죽어 있었어요. 근처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공자학원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태윤 원장을 만났어요. 공자학원 아세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알죠. 저희랑 정반대 케이스니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공자학원은 15년 동안 5억 달러를 썼어요. 건물 7개, 강의실 200개, 무료 교육, 장학금까지. 돈은 엄청 썼죠. 하지만 학생이 안 왔어요. 강의실 200개에 학생이 30명이었어요. 왜죠? 한자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중국 정부 돈으로 운영하니까 정치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원장님은 세종학당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강의실 4개예요. 정원은 80명인데 대기자가 850명이에요. 예산은 공자학원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첫째, 한글이 쉬워요. 평균 3주면 읽을 수 있어요. 한자는 3개월에도 50개밖에 못 외워요. 둘째, 자발적이에요. K-POP 좋아서, 드라마 보고 싶어서, 한국 회사 취직하고 싶어서 와요. 셋째, 강요하지 않아요. 정부 돈 안 받고 정치 얘기 안 해요. 실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은 K-POP 노래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즐거웠고 질문도 활발했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자학원 가본 적 있어요?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봤죠. 무료니까요. 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한자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선생님이 중국 정치 얘기만 해요. 여기는 완전 달라요. 재미있고 쉽고 한국 문화 배워요. 몽골 교육부에서 비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중국 유학생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500명, 전액 장학금 3년 과정. 그런데 438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87%였죠. 주요 이유는 학습 어려움과 문화 부적응이었어요. 한국 유학생 통계는 정반대였습니다. 320명, 대부분 자비, 15명만 중도 포기. 5%였어요. 졸업 후 9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사관 근처를 지나가다 아이러니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대사관 바로 옆 건물이 GS25 편의점이었거든요.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한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경제연구소 바트 박사를 인터뷰했어요. 중국이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바트 박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건물 짓고 장학금 주고 무료 교육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자 자체가 문제였어요.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반면 한글은 과학적이에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 규칙만 알면 끝이에요. 몽골어랑 문법도 비슷하고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동기예요.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강요했어요. 한국은 아래에서 위로 자발적이었죠. 사람들이 K-POP 좋아서 드라마 보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했어요. 저는 한 달간 5개국 공자학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몽골 7개 중 5개 폐쇄, 우즈베키스탄 8개 중 6개 학생 수 감소, 카자흐스탄 10개 중 4개 폐쇄 예정, 키르기스스탄 5개 중 3개 운영 중단, 투르크메니스탄 2개 모두 폐쇄. 반면 세종학당은 몽골 3개의 대기자 2,300명, 우즈베키스탄 2개의 1,800명, 카자흐스탄 4개의 3,200명, 키르기스스탄 1개의 600명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돈으로 문화를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을 이길 수 없고 강요가 선택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이 모든 현상을 증명해야 했어요. 알마티에 있는 중앙아시아 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체랭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5개국 통합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체랭 박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건넸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통합 조사를 했어요. 제목이 외국어 학습 및 문화 선호도 조사입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8세에서 35세 청년의 외국어 기초 회화 능력 통계였어요. 한국어 평균 67%, 영어 평균 38%, 중국어 평균 14%, 러시아어 평균 8%. 한국어가 영어보다 높아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체랭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죠? 영어는 학교에서 10년 배워요. 한국어는 대부분 독학이에요. 그런데 한국어가 더 높아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외국어 기초 습득 평균 소요 시간. 한글 평균 21일, 영어 평균 9개월, 중국어는 측정 불가. 중도 포기율 80%. 중국어는 왜 측정 불가예요? 대부분이 3개월 안에 포기해요. 그래서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요. 경제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국 소비재 시장 점유율. 편의점 한국 87%, 전자제품 한국 61%, 자동차 한국 39%, 화장품 한국 73%.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1위였어요. 체랭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은 싸요. 하지만 품질 이미지가 나빠요. 반면 한국은 품질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중산층이 선호하죠.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문화 및 발전 모델 선호도 조사였어요.
질문 귀하가 가장 동경하는 발전 모델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52%, 미국 18%, 독일 10%, 중국 7%, 러시아 3%.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채랭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5개국 모두 개발도상국이에요. 선진국이 되고 싶죠. 미국은 너무 멀고 유럽은 달라요. 중국은 공산당 체제라 싫어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60년 전엔 우리보다 가난했어요.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민주주의도 있고 문화도 강해요. 현실적인 모델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는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현재 추세 지속 시 전망. 청년층 한국어 구사 비율 90% 이상으로 증가 예상. 한국 관련 산업 비중 지역 경제의 45% 도달 추정.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전체의 68% 전망. 채랭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중앙아시아 청년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문화가 표준이 될 겁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에요. 자발적 선택이죠. 저는 연구소를 나오며 노트의 핵심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67%, 87%, 52%.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의 수천억 달러가 아니라 한국의 K-POP 한 곡이 중앙아시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촬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베를린으로 돌아가 편집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바트 채책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바트 채책을 찾아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게르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게르 옆에 작은 건물이 생겼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지은 한글 학습센터였습니다. 바트 채책은 이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5만 명이었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 질문에 바트 채책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이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SNS에 제 수업을 올렸는데 엄청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저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어요. 한글 자모 배우기, K-POP로 배우는 한국어, 드라마 대사 따라하기. 영상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고예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선생님 덕분에 토픽 4급 땄어요. 바트 채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는 그냥 예뻐서 시작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 5개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단지 문을 열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서 3개월간 찍은 300시간 분량의 영상을 정리했어요. 화면 속에는 강남역 버스, 게르의 칠판, 공자학원의 빈 건물, 세종학당의 긴 줄, 그리고 바트 채책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편집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확산이 아니에요. 문화의 중력이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이 한국 문화가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돈으로도 강요로도 만들 수 없는 힘이었죠.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선택받은 언어였어요. ARD에서 먼저 방영됐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23%를 기록했고 온라인 조회수는 800만을 넘었어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1200석 상영관이 만석이었어요. 상영이 끝나자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감독님, 이건 문화제국주의 아닌가요? 한국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거잖아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국주의는 강요예요. 총과 칼로 지배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본 건 선택이었어요. 8세 소년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65세 할머니가 손녀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였습니다. 다른 관객이 질문했어요.
중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을 이길 수 없고 강요가 선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은 5억 달러를 썼지만 한자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한국은 정부 투자 없이 한글의 과학성과 K-POP의 매력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영화제 후 여러 나라에서 상영 제의가 들어왔어요.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전 세계가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관심을 보였고 저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죠. 1년 후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로 날아갔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변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는 1년 전보다 한글 간판이 2배로 늘어 있었어요. 한국 대학 분교가 3개 더 생겼고 토픽 시험 응시자는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바트채책은 이제 몽골 교육부 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제2외국어 필수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켰어요. 나자르바예프 대학은 한국학과를 신설했고 첫 모집에 1200명이 지원했습니다. 정원은 80명이었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고려인 3세 청년들이 한국-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의 비극이 2024년 문화협력의 자산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다시 바트채책의 게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20세가 되어 있었어요. 대학은 안 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르칠 거예요. 제 꿈은 중앙아시아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5,000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초원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바트채책이 학생들과 함께 K-팝을 부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 노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000km 아래 펼쳐진 중앙아시아 대륙.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글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도 거대 자본도 없이. 단지 선택받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20년대 신거대 게임의 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나라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중력이다.